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재무, 취준생분들, 취업준비생분들이죠. 이분들이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회계, 재무 직군, 취업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뭐 취업준비를 갓 시작한 분들 또는 뭐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회계 자격증은 어느 정도까지 따야 할까요? 이제 와서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고. 자, 시중에 뭐 되게 자격증 되게 많죠. 뭐 전산회계,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등등 종류가 뭐 10가지가 넘어갈 정도로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가 좋다고 하니까 따야 한다던데?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나 직무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대세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회사는 일단 자격증 컬렉터를 채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실무진들은 사실 뭐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이 지원자가 뭐 취득한 자격증이 좀 있으면 그냥 뭐 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 지식 정도는 있구나, 이 정도로 판단할 뿐, 자격증 한 3-4개 있는 거랑 자격증 뭐 6-7개 있는 거랑 다 고만고만한 자격증이라고 봤을 때 뭐 능력에 있어서 어떤 월등한 차이를 준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나 그렇지만 뭐 상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니까, 보통의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3-4개의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뭐 한 8개가 있다 이러면 뭐 나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자격증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서 채용이 보장되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내가 자격증이 뭐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하나도 없으면 상대적으로 뭐 얘는 뭐 한 거지?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3-4개의 자격증을 사람들이 취득한다라고 봤을 때 서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많이들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놓음으로써 약간 서류 탈락 방지 하는 느낌으로, 즉 어떤 최소한의 허들을 넘어 놓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이내에 한 3-4개 정도 업무와 좀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자격증을 단기간 내에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저는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출신이 아닌 비전공자인데요. 취업 시 많이 불리할까요? 자, 비전공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시죠. 이게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 있어서 전공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 뭐 경영, 경제, 회계, 세무 이런 학과를 나오면 대학교 때 나름 뭐 회계라든지 세무, 재무관리 등등 이런 과목들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라면 그래도 직무에 보다 익숙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경계열이라든지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탈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뭐 전공자여야만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취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공은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회비용은 너무 클 것이고,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업계, 회계, 재무, 뭐 세무 좀 자격증들 있죠. 그런 거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최소한의 일명 뭐 좀 기본 자격, 기본 소양 같은 걸 갖춰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서류 합격이 돼서 면접에 가서 나는 뭐 숫자 감각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비전공자라는 사실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뭐 쌓아오신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과 어떤 직무 간의 연계성을 잘 찾아서 어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내가 대학생이다, 그리고 경영, 경제, 뭐 회계, 세무 등등 이런 거를 뭐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대학생으로서 향후 이쪽 직무에 관심이 있다면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회계, 재무 관련 필요 역량을 찾아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자, 이 질문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냐? 그냥 앉아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회계 업무의 특성상 회사의 어떤 다양한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고, 자료를 이제 취합해서 어떤 마감을 쳐야 되잖아요. 결산 장부를 뽑아내려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타 부서들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야 업무를 뭐 잘 시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분명 어떤 그런 자료 제출 양식, 기한 같은 것이 분명히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뭐 타 부서들로부터 이거를 받아내는 것이 순탄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타 부서 입장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회계나 재무팀에 협조하는 것이 뭐 그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1순위 업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잘 좀 설득하고 구슬리고 뭐 협박을 한다든지 등등 어떻게든 자료를 잘 받아내야 되는, 매월, 매 분기, 매년 주기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 게 회계 재무팀의 어떤 숙명?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 뭐 타부서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근데 또 협조하지 않으면 뭐 나름의 불이익이 있을 거다, 좀 재미없을 줄 알아라 등등의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뭐 밀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회계 재무팀에서 롱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격리 업무를 몇 년 한 것도 메릿이 있는 경력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격리 업무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뭐 업무 자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리고 페이도 이렇게 뭐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회계나 재무 쪽으로 커리어 전환, 뭐 환승 같은 거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격리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뭐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 커리어로 환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격리 업무를 하면서 나름 뭐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만진다든지 뭘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무 신고 같은 걸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 관련된 그런 업무에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얼마만큼의 그 뭐 경험, 직접 경험, 뭐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를 스스로 좀 뽑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회계나 재무팀 등으로 내가 뭐 향후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고 신입으로 간다든지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 조직에서 하는 결산, 뭐 세무 신고 등등 이런 업무와 얼마나 유사한 경험을 내가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격리를 업무를 하면서 정말 뭐 다방면으로 뭐 노무, 인사, 총무, 경영관리 다양한 업무를 해봤을지언정,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결산 관련된 기능을 전적으로 외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다고 할지라도, 뭔가 어떤 거래 등을 정리하고 내가 격리로서 내부 보고 자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최대한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 상장사 회계 재무팀에서 일하려면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이게 아니더라도 1차 시험 합격증이 있어야 할까요? 자, 이것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이나 상장사 어떤 회계 재무팀에서 일하기 위해 뭐 그런 데는 꼭 무슨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인들만 채용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1차 합격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고, 회계사나 뭐 세무사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뭐 세무사나 뭐 회계사를 뽑는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근데 다만 직무 공고 같은 데 보면은 뭐 회계사 세무사 1차 합격자 우대, 뭐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써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우대 사항일 뿐이고, 이 우대 사항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얼마만큼 반영할지, 또는 이걸로 되려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회사 마음이기 때문에 뭐 우대사항이라고 써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1차 합격 사실이 있다라고 봤을 때 나름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죠. 뭐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된 거잖아. 근데 반대로 이게 일명 오버 스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아니 1차 합격 사실 1차를 합격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뭐 2차 시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시당초 이런 전문가 시험에 발을 담갔던 사람이라면 그 시험에 미련이 없을 수가 없다 라고 회사 측에서 판단을 한다면, 시험 합격 사실이 있는 1차 시험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 합격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굳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전문가적인 지식은 좋지만, 근데 전문가 사람들은 결국에는 조직을 많이 떠나던데? 라고 회사 측에서 판단을 한다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겠죠.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 1차 합격만을 내가 스펙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 들이는 시간도 상당히 있고, 뭐 최소 1, 2년 정도는 시간을 들여야 할 텐데, 근데 단순히 1차 합격 사실만을 스펙으로 쓰기에는 그 리스크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있죠. 오버 스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회계사나 세무사 1차 합격만을 스펙으로, 취업 스펙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거를 뭐 목표로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내가 회계사나 세무사 2차 시험을 보다가 안 돼서 나중에 이거를 뭐 1차 시험 합격 사실을 스펙으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처음부터 나는 1차 시험만 합격을 해서 이거를 스펙으로 해야지 라고 가져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높아 보인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저는 특정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정 산업을 정하고 그 산업에 속한 회계 재무직으로 지원하는 건 어떨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약, 게임, 건설, 병원 등등 다양한 산업들이 있죠. 특정 산업에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산업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정하게 된다면 지원 가능한 회사들의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무를 일단 1순위로 정하고 나한테 맞는 좀 세부 직무라고 해야 할까? 원가 쪽이 될 수도 있고, 정산, 뭐 리스크 등등 뭐 다양한 업무들이 있죠. 세부 직무들, 이런 거를 좀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관련 산업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업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자, 다음 질문은 회계재무직에서 야근을 하면 보통 몇 시까지 하나요? 이 질문은 수시로 마감, 보고 같은 것이 있어서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무인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듯이 막 초쳐서 업무하는 거 있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이런 경우들도 꽤 있고, 제가 여태껏 봤을 때 체계가 되게 좀 잘 잡힌 그런 회사다 뭐 이러면은 야근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 1년에 한 3분의 1 대략 이 정도는 야근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은 글쎄요, 택시비 지원이 되는 회사라면 늦게까지 뭐 하다가 뭐 지칠 때까지 하다가 뭐 택시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고, 택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대중교통 막차 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가겠죠. 다음날 정말 중요한 보고 같은 게 있다 이러면은 뭐 집에 못 가고 날밤을 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가끔씩. 자, 다음 질문. 전표 입력이 뭐 하는 건가요? 이 업무, 전표 입력이라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전표라는 게 이 교과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 개념이죠. 전표는 이제 회계상 거래를 입력하는 그런 양식이다. 우리 교과서에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뭐 쓰죠. 차변, 뭐 개정 과목 얼마, 대변, 개정 과목 얼마. 근데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는 전표라는 그런 양식에 뭐 기입을 한다, 뭐 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전표 입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신입급, 신입사원급이 많이 하는 업무죠.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가 발생한 날짜, 금액, 개정 과목, 적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는 ERP에다가 아니면 뭐 엑셀에다 입력할 수도 있고, 크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근데 다만 이 업무를 할 때 뭐 날짜랑 금액 이거를 뭐 잘못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개정 과목을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해요. 사람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잘못 넣는 이유는 이 거래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부터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다 라고 하면 부채로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뭐 잘 모르고 그냥 수익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뭐 이렇게 좀 많이 지출을 했는데 이거를 좀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 그런 지출인데 그냥 비용 처리해버려. 이런 식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표 입력이라는 업무를 한다면 개정 과목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거. 자, 다음 질문. 기업 평점 관련이죠. 기업 리뷰,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기업 리뷰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회사 어디 지원하려고 봤더니 평점이 너무 낮아. 간만에 면접 기회가 찾아왔는데 회사 평점이 너무 낮은데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평점이 너무 낮고 이러면 웬만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잡 사이트들에 올라오는 그런 리뷰들은 기업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녔던 사람들 뭐 인증 방식을 통해서 작성이 되는 거라 신뢰성이 상당히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뭐 현직자 인증 뭐 이런 걸 이런 그거 있죠. 이제 회사 이메일로 인증한 다음에 인증이 돼야만 리뷰를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물론 회사에 좀 악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리뷰 되게 안 좋게 쓰고 평점 테러하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비판 위주로 써 있는 것 같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공통적으로 언급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 봤을 때는 뭐 보통 이제 1점부터 5점까지 돼 있죠. 그래서 2.5점 중간점인 2.5점 이상이면 그래도 좀 뭐 괜찮은 무난한 회사다. 3점이 넘어가면 되게 좋은 회사, 3.5가 넘어간다 그럼 진짜 좋은 회사, 뭐 이런 식이고, 근데 이제 2.5가 평균이라고 봤을 때 2점대 뭐 초반이다 이러면은 좀 별로 안 좋은 회사, 1점대다 이러면 이제 가지 말아야 할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서 평점이 너무 낮다면 웬만하면 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내가 면접 경험이 너무 없다 라고 한다면 평점에 관계없이 일단 가서 면접을 봐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양한 회사들을 방문해서 면접관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배우는 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회사를 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에 대해서도 그 그림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거죠. 아, 시장에서의 내 가치는 어느 정도이구나. 면접관들이랑 다양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더욱더 또렷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평점이 너무 낮은 회사들은 거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좀 없을 때는 평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서 보고, 그리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아, 여기는 갈만하다, 평점이 이러니까 갈만하고, 여기는 평점이 낮으니까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다음 질문. 이 질문은 자, 회계 재무팀은 회사 내에서 힘이 없고
쩌리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왜 그렇죠? 자, 결정적인 이유는 회계 재무팀은 뭐 돈을 벌어오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회사 내부 지원부서 역할이기 때문에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오는 부서보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조직 내에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일단 뭐 예산을 별로 받지 못할 테고 인력도 항상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실무적으로 되게 자주 있죠. 근데 뭐 반면에 회계나 재무팀이 조직 내에서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재무팀이 예를 들어서 회사 내의 어떤 그런 돈줄을 쥐고 있을 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타 팀들은 뭐 회계나 재무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어디나 그렇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그런 데가 왕이죠. 이런 조직들도 간혹가다 있죠. 아니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단계에서 회계 재무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회사들도 있죠. 영업팀이 뭐 물건을 팔았는데, 아니면 뭐 서비스 어디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계나 재무팀의 어떤 최종 승인이 있어야, 컨펌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영업에서 회계나 재무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회계팀에서 거부를 하면은 영업팀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이런 경우라면 회계팀이 사내적으로 권한이 아주 세겠죠.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내가 지원하는 회계나 재무팀이 조직 내에서 가지는 어떤 위상을 알아보기엔 사실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면접 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질문이잖아요. 여기 뭐 회계팀 쩌리인가요? 라고 뭐 물어볼 수는 없을 테고. 근데 다만 회사 규모에 비해서 어떤 회계팀이나 재무팀의 조직 인원이 너무 적다든지, 막상 뭐 글쎄요,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회계팀이나 뭐 재무팀을 방문했더니 거기 막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창문도 없고 딱 봐도 그냥 되게 좀 구린 공간이야, 상대적으로. 딴 팀들은 좀 좋은 데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디 약간 되게 외지고 구석진 그런 곳에 회계팀이 있다면 사내적으로 좋은 뭐 대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리라는 게 다 힘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위치가 높은 분들일수록 좋은 자리에 앉고, 말단일수록 좀 이렇게 어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린다든지 훤히 좀 들여다 보이는 곳들 있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곳. 회사 뭐 다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면접 보러 갔더니 회계팀이나 재무팀 뭐 사무실 위치가 너무 그렇다든지, 아니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좀 다들 좀 표정이 안 좋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내가 지원하는 부서가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보다 좀 구체적인 취업 방향이라든지 어떤 내가 지원하는 부서, 회사의 형태, 나한테 어울리는 세부 직무 등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저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